여기 현대시 이강에 가달락하고 나달락시가 있는데 일단 가달락 나달락이 뒤에다 뭐하고 연결되는 거냐면 지금 가달락 작가는 정지용 시인이 쓴 거고 그리고 나달락은 누가 쓴 거냐? 김광균 시인이 쓴 거고 알겠지? 둘 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뭐냐? 모더니즘 작가. 알겠죠? 그래서 모더니즘이라는 것 자체가 뭘 드러내냐? 일단 그냥 이거잖아. 현대성이 뭐잖아. 그래서 이 모더니즘 같은 경우에는 있잖아. 이게 시기별로 조금씩 특징이 다르기는 한데 대부분 어떤 성격을 갖고 있는 거냐면 되게 회화적이고 그리고 그 다음에 감각적이다. 알겠지? 그리고 비유도 많이 나오는 거고. 알겠죠? 그래서 우리 왜 정지용 시인 하면은 딱 이거잖아. 모더니즘. 이거야. 회화적. 이미지즘. 알겠지? 그치? 그리고 밑에도 똑같아. 김광균 시인도 똑같은 거야. 이 시인도 똑같이 어때? 이미지즘이야. 이미지즘. 알겠지? 그러니까 이미지즘이라는 게 어떤 거냐면 회화가 원래 무슨 뜻이야? 그림이란 뜻인 거잖아. 그래서 시를 쓰는데 뭔가 그림을 그리는 것처럼 시를 쓰는 거야. 그래서 묘사 이런 것들 되게 잘하지. 알겠지? 그래서 그 대표적인 작가의 작품 두 개가 나와 있어요. 주제는 그냥 아예 달라. 일단 가달락은 뭐부터 알고 있어야 되냐? 제목이 5월 소식이라고 지금 되어 있는 거잖아. 이 작가가 아마 일본에서 유학 중일 때 쓰지 않았을까 생각되는 거야. 왜냐면 요 작품이 있잖아. 표시가 돼 있대. 1927년 몇 월이더라? 경도에서 라고 이제 표시가 돼 있다는 거야. 경도가 어디냐면 일본의 교토를 한자어로 경도라고 불러. 알겠지? 그래서 이 교토에서 이 작가가 있잖아. 윤동주 시인이랑 똑같은 대학을 나왔어. 교토에 되게 유명한 사립종합대학이 있는데 그 대학교를 윤동주 시인도 졸업을 했고 이 작가도 똑같아. 정지용 시인도. 그래서 아마 이 교토에서 유학 중일 때 이 시를 쓴 것 같구나. 됐지? 전체 스토리는 이거야. 먼저 이 시의 화자가 뭘 받은 거냐면 화자가 일본에서 아마 편지를 받은 것 같아요. 그치? 고향을 떠난 상황이기 때문에 당연히 고향에 대한 그리움도 있고 사랑하는 사람, 그리운 사람에 대한 것도 나타나잖아. 그래서 이게 편지를 먼저 받은 거야. 그래서 그 편지를 받고 나서 요 시가 일종의 뭔 거냐면 답장 같은 느낌으로 시를 쓴 거야. 그 편지를 받으니까 당연히 어때? 그 대상에 대한 그리움이 환기가 되는 거야. 알겠죠? 됐지? 그래서 그 대상에 대한 그리움이 환기가 되고 당연히 작품에도 뭐가 나오냐? 그 그리움을 표현한 거라고 생각하면 돼. 알겠죠? 그치? 정확하게 누가 보냈는지는 모르겠으나 그 편지를 그래서 뭔가 이 사람이 아끼고 그리워하는 사람이겠죠? 그래서 그 사람에 대한 그리움을 노래한 작품이다. 됐지? 자, 그래서 이 시를 어떻게 이야기도 하는 거냐면 잘 봐봐. 요 일연 있잖아. 이거를 요렇게 묶어봐. 그래서 일연을 있지 뭐로 해석하기도 하는 거냐면 요게 화자가 받은 편지 내용으로 보기도 해. 알겠죠? 그럼 이제 더 연결이 사실 잘 되는 면이 있어. 일연이 화자가 받은 편지 내용인 거야. 알겠죠? 그래서 아마 화자가 이 화자한테 있잖아. 지금 누가 이렇게 편지를 썼나 봐. 그럼 뭐라고 쓴 거냐면 오동나무 꽃으로 불을 밝힌 우리 오동나무 꽃은 있잖아. 무슨 색깔인 거냐면 너네 나중에 검색해봐. 얘가 약간 뭔가 초록불 같이 되게 로맨틱하게 생긴 꽃이거든. 그리고 그 꽃 색깔도 약간 무슨 색깔인 거냐면 뭔가 좀 이렇게 보랏빛 나는 색깔인 거야. 그래서 되게 예쁜 꽃인 거고 이 오동나무 꽃이 몇 월에 피는 꽃이냐면 얘가 5월에 피는 거야. 그 제목이 5월 소식이잖아. 그치? 그래서 아마 화자가 받은 편지 내용이 뭐라고 된 거냐? 야, 오동나무 꽃으로 불을 밝힌 이곳에 그러면 화자는 일본에 있는 거고 아마 지금 이 사람한테 편지를 보낸 사람이 어디 있을 것 같아? 조선에 있을 거 같죠? 그치? 그래서 이 조선에 첫여름이 우리 보통 봐봐봐 5월 달이면은 사실 우리 또 중간고사 볼 때쯤 되면 에어컨 틀어달라고 난리잖아. 그지? 또 5월 달이면은 더워. 그죠? 그래서 뭐라고 표현한 거냐? 첫여름이라고 표현한 거야. 그립지 아니한가.
야, 너 고향 그립지 않아? 하고 나에게 편지를 쓴 거야. 그지? 그래서 그립지 아니한가 하는 얘는 무슨 법이야? 서리법이죠. 됐지? 자, 그리고 그 다음 봐. 어린 나그네 꿈이 실시로 파랑새가 되어 오려니. 자, 그럼 여기에서 잘 봐봐. 어린 나그네 꿈이라고 했을 때 요 나그네를 누구라고도 볼 수 있는 거냐? 시적 활자라고도 볼 수 있는 거야. 왜냐면 활자가 뭘 간 거야? 유학을 간 거죠? 그러니까 유학 간 거기 때문에 활자는 뭐야? 나그네야, 나그네. 그치? 그러면 어린 나그네의 꿈이, 그럼 여기에서 말하는 이 꿈이라는 것에 들어있는 감정을 뭐라고도 볼 수 있는 거야? 그리움이라고도 볼 수 있겠지. 그치? 그러니까 고향 떠났으니까 얼마나 그립겠어. 그죠? 야, 너 고향 그립지? 이런 느낌인 거야. 이런 나그네의 꿈이 실시로 파랑새가 되어서, 그럼 꿈이 뭐가 돼? 파랑새가 돼서 온다고 표현한 거야. 새가 돼서 어디로 오는 거야? 지금 여기가 고향으로, 조선으로 날아오려니 이 말인 거야. 그치? 그래서 화자가 받은 편지 내용이 이건 거야. 야, 너 오동나무 꽃이 불 밝힐 때쯤 되면 우리 함께 보냈던 첫여름이 그립지 않아? 너도 지금 너 고향 그리워하는 그 꿈이 새가 되어서, 파랑새가 되어서 계속 고향으로 오고 있지? 이런 느낌인 거야. 그치? 그리고 그 다음 나무 밑으로 가나 책상 밑에 턱에 이마를 보일 때나. 그럼 요렇게 묶어서 얘 무슨 법이야? 대구법이야. 알겠죠? 됐죠? 그리고 이걸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게 뭘까? 나무 밑에 있을 때랑 책상 턱에 이마를 보일 때만 얘를 생각한다는 뜻이 아니겠죠? 지금 여기에서 말하고자 하는 의도는 이거야. 의미적으로는 늘 항상이란 뜻인 거야. 나무 밑에 있든지 책상 턱에 이마를 보일 때지 언제든지 나는 너가 생각나. 이거야. 내가 남기고 간 기억만이. 그럼 잘 들어? 그럼 여기에서 요 너잖아. 그 너가 바로 누구야? 시적 화자. 알겠지? 그치? 이련이 뭐라고 한다면 시적 화자가 받은 편지 내용이라고 한다면. 알겠죠? 그죠? 그래서 너가 남기고 간 기억만이 소곤소곤 거리는구나. 그럼 여기에서 기억이 소곤소곤 거린다 라고 표현한 거잖아. 그럼 일단 이거 무슨 심상이야? 청각이야. 기억이 소곤소곤 거린다라고 했으니까 청각적 심상이고, 소곤거린다는 거는 기억 보고 소곤거린다고 했으니까 무슨 법이야? 의법이기도 하죠. 알겠지? 그치? 기억만이 소곤소곤 거리는구나. 알겠죠? 됐지? 자, 그럼 잘 봐봐. 그럼 1연까지가 이제 끝난 거야. 그럼 1연을 우리 어떻게 해석할 수도 있다. 요게 뒤에 거랑 연결도 더 잘 되긴 하죠? 화자가 일본에서 유학 중에 받은 편지 내용으로 볼 수 있다. 알겠지? 그치? 그럼 얘가 이 편지를 받은 거야. 그러니까 당연히 뭐 생각이 더 나? 고향 생각이 더 나고 그 편지 보낸 사람에 대한 그리움이 심화되는 거지. 그치? 그래서 나오잖아. 봐봐. 모처럼 날아온 소식에. 그러니까 모처럼 날아온 소식이 바로 몇 년의 내용? 1년의 내용하고 연결되는 거지. 알겠죠? 그죠? 이제 시적 활자가 하는 말로 가는 거야. 아, 모처럼 어디로 왔어? 오랜만에 나한테 편지가 온 거야. 그죠? 그래서 반가운 마음이 울렁거려. 그럼 여기에서 마음이 울렁거린다는 것의 속뜻은 뭘까? 설렘도 있고 기쁨도 있겠죠. 모처럼 만에 날아온 소식에 반가운 마음이 울렁거려서 설렘이자 기쁨인 거야. 됐지? 그래서 가여운 글자마다, 그럼 가여운 글자가 바로 뭐가 되는 거야? 거기에 있는 편지가 되겠죠. 그치? 내가 받은 편지인 거야. 그럼 그 글자마다 먼 황해가 남실거리나니 라고 되겠지. 자, 그래서 잘 봐봐. 이걸 어떻게 볼 수도 있냐면 요 작가한테 편지를 보낸 사람이 뭐 이제 인연이 있었던 여자로 보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이 당시 여기 선생님이 되잖아. 강화도에서 선생님을 하고 있었대. 알겠지? 그래서 끼워 맞추면 그렇게 되는 거고, 그러니까 그 대상이 강화도에서 선생님을 하고 있으니까 글자 하나하나마다 뭐가 지금 출렁이는 것 같다고 표현한 거야. 황해 바다가 출렁이는 것 같다라고 표현을 한 거야. 알겠지? 그치? 그럼 그 글자마다 황해 바다가 출렁이는 것 같다라고 표현하는 건 당연히 여기에도 뭐가 담겨 있어? 그리움이 담겨 있는 거지. 그치? 가여운 글자마다 먼 황해가 남실거리더니. 그럼 봐봐봐. 일단 그리고 먼이라고 표현한 거 보니까 당연히 뭐야? 지금 요 먼이라는 건 요거죠? 물리적인 거리감이야. 시적 활자는
대상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잖아. 그지? 그래서 물리적인 거리감인 거야. 됐죠? 자, 그래서 잘 봐봐. 그럼 봐봐. 내가 좋아하는 이 편지 쓴 여자랑 그리고 나랑 바다 건너 있는 거야. 그지? 그래서 나는 이지 빨리 뭐 하고 싶어? 다 거기에 가고 싶은 거야. 그래서 나를 어디에다가 비유를 한 거냐? 나는 갈매기 같은 종선. 알겠지? 그지? 그래서 나는 있잖아. 갈매기 같은 종선을 한창 치달리고 있대. 막 달려간다는 뜻인 거야. 종선이 뭐냐면 배야. 어떤 배냐면 큰 배 옆에 붙어서 가는 작은 배를 종선. 종이 딸을 족자거든. 그래서 갈매기 같다라고 했으니까 직유법도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말하는 건 이거야. 내 마음이 뭐가 되어서 갈매기 같은 배가 되어서 지금 뭐 하고 있어? 완전 그쪽으로 지금 막 배를 타고 가고 있다는 뜻인 거야. 알겠지? 치달려서 가고 있다. 그럼 한창 치달린다 해서 어때? 역동성이 느껴지는 거지. 그지? 그만큼 나 빨리 어디 가고 싶은 거야. 그 사람이 있는 곳으로 가고 싶은 거야. 됐죠? 그래서 칠판봐. 뒤에 거 이해할 때 그래서 이거랑 연결시키는 게 이해가 쉬워. 그럼 나는 뭐에다 비유가 됐어? 배에다가 비유가 된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쾌활한 5월 넥타이야. 5월의 넥타이를 쾌활하다라고 했으니까 일단 의인법이야. 의인법. 됐죠? 그리고 그 다음 봐봐봐. 이 5월의 넥타이는 뭐가 되는 거냐면 난데없는 순풍이 돼. 그럼 봐봐봐. 순풍이 뭔지 알지? 바람이 어떻게 불어주는 거야? 아주 잘 불어주는 거야. 그지? 그럼 봐봐봐. 요 순풍을 통해서 배가 더 뭘 얻을 수 있어? 동력을 얻을 수 있는 거야. 알겠지? 그지? 그러니까 내 무엇은 넥타이는 뭐가 되는 거냐면 좋은 바람이 돼. 어디로 끌어주는? 저 조선으로 끌어주는. 알겠지? 그지? 그럼 나는 배야. 그리고 내 넥타이가 뭐가 돼? 좋은 바람이 되어서 나를 조선으로 잘 끌어주는 거야. 동력을 제공해. 그런 난데없는 순풍이 되어서 하늘과 땅 푸른 물결 위에 솟아있는 웬다른 섬 로맨틱을 사실 이곳이 누가 있는 곳이야? 사랑하는 이미 있는 곳. 알겠지? 그지? 근데 지금 봐. 이곳을 이미 있는 곳이라고 할 수 있는데 왜 로맨틱이라고 표현을 한 거냐? 당연히 어때?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 그리워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그걸 로맨틱이라고 비유적으로 표현한 거야. 알겠지? 그지? 그렇게 해서 웬다른 섬 로맨틱을 찾아갈까 나. 됐죠? 자, 그리고 잘 들어. 여기에서 또 아까 얘기했었지. 요 시가 뭐라 그랬어? 이미지즘 시라 그랬잖아. 그리고 이런 모더니즘의 특징이 이런 거야. 갑자기 우리가 봤을 때 로맨틱이라는 단어가 나오니까 뭔가 뭐지? 싶잖아. 그지? 이런 시 이런 단어 나오니까. 근데 이런 시어를 쓰는 게 있잖아. 일제강점기에 나타났던 모더니즘 작가의 또 특징이기도 해요. 이런 뭔가 외래어를 쓴다든가 이국적인 단어를 쓰는 거. 알겠지? 그래서 선생님이 노란 색깔로 표시해 줄게. 이런 거 있잖아. 뭐 아라비아, 페스탈로치, 요런 애들. 그죠? 그래서 이렇게 있지. 외래어나 이국적인 단어를 사용하는 거. 그것도 바로 뭐의 특징이다? 이미지즘의 특징이 된다. 모더니즘의 특징인 거야. 됐죠? 자, 그럼 이제 나는 뭐가 되어서? 배가 되어서 순풍을 받아서 이미 있는 곳으로 지금 가고 싶다는 뜻인 거야.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이제 마지막이야. 일본말과 아라비아 글씨. 여기서 아라비아 글씨라고 했는데 사실 글씨라기보다는 숫자이지 않을까? 그지? 일본말이랑 아라비아 숫자를 가르치러 간 쬐끄마니 페스탈로치야. 그리고 꾀꼬리 같은 선생님아. 그 페스탈로치가 또 뭐로 되게 유명해? 지금 선생님, 그 교육자로 되게 유명한 사람인 거잖아. 됐죠? 그래서 이 편지 보낸 사람을, 나에게 편지 보낸 사람을 페스탈로치에다가 비유를 한 거야. 그지? 그리고 이렇게 누구누구야 하고 부르는 거 아까 다 무슨 법이라고 했어? 도노법이라고 한다 그랬죠. 그지? 그리고 그 다음에 페스탈로치랑 꾀꼬리가 둘 다 뭐가 돼? 얘네가 둘 다 보조관념이야. 페스탈로치하고 꾀꼬리는 둘 다 보조관념이야. 그지? 그리고 얘는 있잖아. 나에게 편지 보낸 사람이 아마 선생님인 것 같은데 내게 편지 보낸 이 여자를 되게 어떻게 봐? 좋은 교육자라고 보는 거야. 그러니까 뭐에다 비유해? 페스탈로치에다가 비유한 거지. 그지? 그리고 왜 꾀꼬리에다가 비유를 한 거냐면 꾀꼬리 목소리가 또 어때? 뭔가 이게 명랑하잖아. 그지? 그래서 명랑하게 아이들을 가르치는 그 사람 보고 꾀꼬리 같다라고 표현한 거야. 그리고 그 다음은 어떻게 끝나냐? 날마다 밤마다 섬둘레가, 그리고 잘 들어?
근심스러운 풍랑에 씹힌대. 그럼 여기서 근심스러운 풍랑에 씹힌다는 건 당연히 뭐겠어? 내게 편지 보낸 그 대상에 대한 뭐도 있는 거구나. 걱정도 있는 거구나. 알겠지? 그치? 그리고 심판 봐. 섬 둘레라고 했을 때 요 섬이 뭐랑 연결돼? 앞에 있었던 외다른 섬 로맨틱하고 연결되는 거야. 됐죠? 우리 여기 시에서 외다른 섬 로맨틱에 이미 있다라고 느끼는 거거든. 그리고 그 주변 둘레가 뭔가 근심스러운 풍랑에 씹히고 있다는 건 요 근심, 우리 또 정서의 주체가 중요하잖아. 근심의 주체가 누구냐라고 하면 누구라고 해야 돼? 시적 화자라고 해야 되는 거야. 내가 근심스러운 거야. 저 사람이 날 근심하는 게 아니라. 알겠지? 내가 이 사람을 근심하고 있는 거야. 됐죠? 왜냐면 섬 둘레가 근심스러운 풍랑에 씹힌대잖아. 섬에는 누가 있어? 그 사람이 있는 거고. 그지? 그 주변에 근심이 있는 거니까 내가 그 사람을 걱정하고 있다는 뜻인 거야. 그리고 마지막 은은히 밀려오는 멀리 우는 오르간 소리. 그럼 맨 마지막 요 오르간 소리가 바로 뭘 드러내? 그리움을 드러내는 말. 알겠지? 이 오르간이 뭐냐면 옛날에는 있잖아. 초등학교 선생님이 옛날엔 초등학교도 물론 아니었지만 어떤 거냐면 선생님들이 다 뭐 가르쳐? 음리체까지 다 가르치잖아. 그럼 이 담임 선생님이 뭐까지 다 하냐? 교실마다 뭐가 있었냐? 뭐 풍금 이런 것들이 있었어. 그래서 옛날 영화 중에 보면은 내 마음속 풍금인가 뭔가 그런 것도 있잖아. 그런 거 연주하면서 애들 노래 가르치고 한단 말이야. 그지? 그래서 약간 요즘으로 따지면 초등학교 선생님의 여자 선생님의 가장 대표적인 이미지가 어떤 거냐면 교실에 풍금, 오르간 같은 게 있고 그거 연주하면 애들이 다 같이 노래 부르고 약간 이런 이미지가 초등학교 교실의 가장 전형적인 이미지인 거야. 그래서 오르간 소리라고 표현한 거야. 알겠지? 그지? 그래서 마지막은 청각적 심상을 통해서 그 힘에 대한 그리움을 표현하고 있는 거. 알겠죠? 됐죠? 그래서 제목에서 얘기하는 5월 소식이라는 것 자체가 뭐가 되는 거야? 내가 좋아하는 누군가가 있고 그 사람이 내게 보낸 어때? 소식인 거고 내가 거기에 대해서 뭘 써줘? 답장을 쓰는 형식으로 시를 쓴 거야. 그러면서 그 임에 대한 그리움을 노래한 작품이다. 알겠지? 됐지? 그래서 얘가 아까 뭐라 그랬더라? 모더니즘이야. 이미지즘. 되게 감각적이죠? 그치? 그래서 엄청 감각적으로 그리움을 표현했어. 근데 밑에 있는 나달락은 있잖아. 똑같이 모더니즘이긴 한데 뭐가 다르냐? 아예 주제가 달라요. 알겠지? 사실 더 출제 확률이 높은 것은 나달락이죠. 자, 일단 밑에 작가가 지금 나와 있죠. 김광균. 사실 김광균 시인 하면 있잖아. 우리나라에서 뭘 제일 잘 사용하는 시인이냐? 공감각적 심상을 가장 잘 사용하는 시인이야. 알겠지? 그지? 그래서 우리가 중학교 때부터 공감각적 심상 시험 문제 나올 때 보면 예시로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이 작가 작품이야. 알겠지? 그지? 그리고 있잖아. 이 작가는 모든 걸 다 가졌어. 어떠냐면 원래 시인이었거든? 그럼 시인으로서도 굉장히 훌륭했어. 좋은 작품을 많이 남겼고. 근데 6.25 전쟁이 일어났을 때 이 동생이 부산에서 뭔가 이렇게 작은 회사를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 동생이 전쟁이 일어났을 때 납북이 된 거야. 북한으로 끌려가 버린 거야.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 형이 그 회사를 맡아서 하게 돼. 근데 맡아서 했는데 회사를 엄청 잘 키워낸 거야. 그래서 있잖아. 요 김광균 시인이 시를 쓰다가 중간에 이제 그지 중간도 아니지. 시 쓰다가 있잖아. 70년대인가? 이때는 60년대 70년대 이때 시인으로서는 아예 은퇴를 한 거야. 그래서 뭐 하냐? 시인의 삶을 살다가 사업인의 삶으로 가. 경영자. 알겠지? 회사 경영을 하는 거야. 엄청 성공을 해요. 그래서 이 시인이 뭐도 하느냐? 전경련. 너네 전경련이라고 들어봤어? 전국경제인연합회. 그래서 전경련이라고 하거든. 전경련 이사장도 해요. 그리고 요 시인이 또 뭐였었냐면 시인이잖아. 그러니까 언어나 이런 것들을 많이 알잖아. 그래서 당시에 경제 용어들이 있잖아. 다 뭐였었냐면 일본어였거든. 그 일본어로 됐던 경제 용어를 요 시인이 있지. 그 전경련 이사장하고 이런 거 하면서 우리말로 많이 바꿔놔. 한자어로 많이 바꿔놔. 일본어였던 걸 한자어로 많이 바꿨어. 뭐 환전. 가장 대표적으로 이 사람이 바꾼 단어 중에 환전하다라는 말 우리 많이 쓰잖아. 이것도 이 작가가 단어를 바꿔놓은 거야. 원래 일본만 쓰다가. 그리고 수표.
수표도 이 작가가 이렇게 다 바꿔놓은 거래. 알겠지? 그치? 그 어마어마해. 알겠죠? 그리고 너네 들으면 또 깜짝 놀랄걸? 그래서 요 작가의 손자가 있어요. 손자가 바로 지금의 누구냐? GS 에너지의 회장이에요. 알겠지? 그지? 그 쩔어. 알겠지? GS 에너지의 사장이에요, 사장. 알겠죠? 손자가. 그치? 그래서 그냥 아주 쩔어요. 그리고 그냥 이게 인맥이랑 이런 게 완전 쩔어. 그리고 너네 왜 중학교 때 이거 들어봤지? 간송 전염필이라 그래서 일제강점기 때 우리나라 문화유산 지키는 데 있었던 어마어마한 부자 있잖아. 간송 전염필하고는 또 사돈관계예요. 알겠지? 그래서 이 사람의 딸이 두 딸이 있었는데, 그래서 밑에 나는 어떻게 알았는데 나하고 이름 똑같거든. 그래서 선생님이랑 이름이 똑같아. 김은영. 알겠죠? 그래가지고 이제 딸이 있는데, 그 김은영이라는 그 딸이 있잖아. 이제 매듭, 우리 전통 매듭 같은 거 있잖아. 그 매듭하는 전문가 무형문화재야. 그래서 그 김은영이 누구냐? 요 전염필의 며느리예요. 그래서 둘이 이제 또 사돈관계이기도 해. 알겠지? 아무튼 이제 어마어마한 사람이야. 쫄지, 그지? 그러니까 시인으로서도 성공하고 결국은 뒤에는 사업가로서도 성공하고 나중에 있잖아. 그리고 이 작가가 있잖아. 우리 현대 화가 중에 김한기라고 유명한 화가 알죠? 그지? 김한기 화가가 되게 힘들었었거든. 그림을 안 사줘. 그리고 또 소그림 그린 화가 중에 이 사람 유명한 거 알죠? 이중섭. 그지? 그러니까 이 당시에 있잖아. 이런 화가들이지 그림을 그려도 그림이 안 팔려. 그럼 그런 그림 같은 거를 누가 많이 사줬냐? 요 작가가 많이 사줬어. 그리고 개인전 열고 이런 거 갤러리 열고 이러는 것도 작가가 돈이 있었으니까 엄청나게 많이 도와줬었고 나중에는 장학재단도 만들고. 알겠지? 아무튼 그런 작가예요. 근데 이제 뭔가 되게 역설적인 것 같지만 이 사람이 이렇게 경영하면서 돈을 많이 벌었으나 여기에서 뭐가 나타나는 거냐? 작가가 이걸 표현하는 거야. 도시 문명에서 느끼는 고독과 피해를 노래한 작품이다. 알겠지? 주제는 딱 이거야. 도시 문명에서 느끼는 고독과 피해다. 됐죠? 자, 그래서 봐봐. 제목이 뭐냐면 와사등이거든. 이게 왜 와사등이냐면 정확하게는 가스등이야. 알겠지? 지금은 가로등 어떤 거야? 다 뭐로 해? 다 뭐 스마트 LED 뭐 이런 걸로 다 바꿔가지고 가로등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잖아. 근데 옛날에는 어떤 거냐면 석유가스를 이렇게 석탄가스 도관에 흐르게 해. 그래서 가로등으로 뭘 켠 거냐? 요 가스등을 켠 거야. 그래서 가스등을 와사라고 해서 일본식으로 음차를 한 용어가 바로 와사등인 거야. 알겠지? 지금은 와사등이라고 안 하고 가스등이라고 하는 거야. 됐죠? 자, 그래서 이제 뭘 상상하면 되냐 해가지고 이렇게 가로등에 이런 등불이 켜져 있는 그 풍경을 상상하는 거야. 근데 지금하고 다른 거지. 우리는 잘 봐봐. 도시의 야경 그러면 요즘 사람들은 다 어떻게 생각해? 예쁘다고 느끼고, 그치? 뭔가 이게 야경도 되게 멋있잖아. 근데 작가는 야경을 그렇게 멋있다고 생각을 하지 않았던 거야. 오히려 그 도시 야경에서 고독을 느끼고 피해를 느끼는 거. 알겠지? 자, 그럼 이제 1연부터 한번 가볼 거야. 차단한. 그럼 잘 봐봐. 차단한이라는 게 무슨 뜻이냐? 차디찬이란 뜻이야. 차단한에다가 비추고 차디찬이라고 쓰는 거야. 그럼 차디찬 등불이 하나 빈 하늘에 걸려 있다. 그럼 일단 비인에다가 세모 표시해야 돼. 비인에다 세모 표시해. 자, 그럼 비인이라고 해서 뭐가 나타나? 시적 허용 나오죠. 자, 그리고 여기에서 텅 비었잖아. 뭔가 공허함을 느끼고 있는 거야. 알겠지? 이 화자는 공허함을 여기서 느끼는 거. 됐죠? 자, 그래서 상상을 해야 돼. 뭐가 켜진 길이라고 생각하면 되냐? 가스등이 가로등으로 켜져 있는 길인 거야. 근데 그 등불을 이 화자는 차디찬 등불이라고 생각하는 거고 텅 빈 하늘에 걸려있다라고 본 거야. 그리고 밑에 나오죠. 내 호올로 역시 시적 허용이죠. 고독을 드러내 어디를 가라는 슬픈 신호냐. 슬픈이라는 정서가 직접적으로 나와 있는 거야. 되지? 자, 그럼 봐봐. 야, 내 홀로 도대체 어디를 가라고 하는 거냐? 나보고 도대체 어디로 가라 그래? 그럼 사실 여기에서 말하는 게 바로 어떤 거냐면 요거야. 방향 상실이라고 생각하면 돼. 알겠지? 그치?
이렇게 물밀듯이 들어오는 근대 문명과 도시 문명 속에서 난 도대체 뭘 해야 되는 것이냐, 지식인으로서 나는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이냐 하는 생각인 거야. 됐지? 자, 그리고 이연이야. 긴 여름에가 황망이 나래를 접고, 자, 그럼 일단 얘가 바로 무슨 법이냐면 화류법. 알겠지? 얘가 화류법이야. 어떻게 해서 이렇게 비유적으로 표현한 거냐면 이것이 해가 지는 것을 어디에다 비유한 거야? 날개를 접는 것에다가 비유를 한 거야. 해가 지는 걸 날개 접는 거에다가 비유를 한 거야. 그래서 황망이 나래를 접고, 나래가 날개니까 됐죠? 그리고 그 다음 얘가 느끼는 걸 한번 봐야 돼. 일단 늘어서 있는 고층 빌딩이 있어. 그걸 뭐라고 생각하냐? 창백한 묘석이라고 생각해. 그럼 봐봐. 늘어선 고층 빌딩이 원관념이야. 그리고 묘석이 뭐냐면 우리 묘 무덤 만들잖아. 그럼 무덤 앞에 뭐 세워? 비석 세우죠? 그 비석을 묘석이라 그래. 근데 그 비석을 뭐라고 표현해? 창백하다라고 표현한 거잖아. 그러면 얘가 지금 보조관념인데, 잘 들어? 고층 빌딩에서 얘는 그럼 뭘 느껴? 예쁘다고 안 느껴. 그죠? 그게 뭐라고 느끼는 거냐? 되게 황량하다고 느끼는 거야. 알겠지? 고층 빌딩이 늘어서 있는 게 얘 입장에서는 비석이 늘어선 거, 무덤이 비석 있는 것 같이 보이는 거야. 됐지? 그럼 이렇게 해서 황혼해져죠. 왜 황혼이야? 앞에 거하고 연결돼야죠? 지금 해가 진 거야. 그지? 해가 졌으니까 이제 황혼인 거야.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뭐가 왔어? 찬란한 야경이 있어. 그럼 얘가 원관념이야. 근데 그 찬란한 야경을 뭐에다 비유하냐? 무성한 잡초에다 비유를 한 거야. 됐지? 잡초가 막 우거진 거에다가 비유를 해. 그럼 칠판 봐. 그럼 여기에서 느껴지는 건 뭐냐? 얘는 야경에서 아름다움을 못 느껴. 오히려 그 야경을 뭐하다고 생각하냐? 무질서하다고 생각하는 거야. 왜냐면 뒤에 무슨 표현도 나와 있어? 헝클어졌대잖아. 알겠지? 헝클어졌다 그랬으니까 무질서하다고 느껴. 그리고 내 사념이 있거든. 내 온갖 생각이야. 근데 그 사념들이 벙어리가 돼서 입을 다물었대. 그럼 이런 풍경 속에서 나의 사고는 완전히 뭐 된 거야? 마비된 거지. 알겠지? 그지? 그러니까 지금 얼마나 일시적 화자, 작가가 도시 문명을 극혐하는지를 알려주는 거야. 그지? 이 정도면 극혐이야, 극혐. 알겠죠? 그래서 자기는 이 상황에서 어떤 생각을 해야 될지 모르겠대. 됐죠? 자, 그리고 아까 얘기했지? 이 작가가 정말 공감각을 잘 쓴다. 이게 바로 뭐? 공감각적 심상. 정말 유명한 구절이지. 피부의 바깥에 스미는 어둠. 자, 지금 봐봐. 순서 보이죠? 해가 졌죠? 황혼이지. 그리고 이제 완전 어두워진 거야. 그래서 피부의 바깥에 어둠이 스민되잖아. 얘가 바로 공감각적 심상인 거고, 어둠은 시각이죠. 시각에 피부에 스며드는 거니까 뭐? 촉각화가 돼. 알겠죠? 공감각이고 시각에 촉각한 거야. 피부의 바깥에 스미는 어둠, 낯설은. 그러니까 이 모든 게 어떻게 느껴져? 낯설게 느껴져. 그죠? 그래서 낯설은 거리에 아우성 소리. 그럼 당연히 어때? 이것도 부정적인 거지. 그죠? 그러니까 우리 왜 칠판 봐? 이런 걸 보고 되게 유명한 구절 있잖아. 주변에 사람들은 겁나 많아. 근데 오히려 나는 고독한 거야. 그래서 그걸 보고 되게 유명한 말 있죠? 군중 속의 고독이라고 부르잖아. 그치? 이런 걸 군중 속의 고독이라 그러거든. 사람은 겁나 많아. 하지만 나 혼자인 것 같은 느낌인 거야. 오히려 더 고독해. 낯설은 거리 아우성 소리, 까닭도 없이 눈물 겪구나. 그럼 눈물 당연히 뭐 고독인 거죠. 그치? 나 지금 너무나 이 거리가 낯설게 느껴지고 너무 외로운 거야. 그치? 그래서 연결돼. 뭐? 공허한 궁중. 알겠지? 그치? 아무리 사람이 많아도 있잖아. 그 사람은 나한테 뭘 주지 못하냐면 친밀감을 주지 못해. 내가 고독에서 벗어나게 해주지 못하는 거야. 공허한 군중의 행렬에 섞여 내 어디서 그리 무거운 비애를 지니기에. 그럼 무거운 비애가 바로 뭐예요? 관념의 구체화죠. 비애라는 것은 관념. 근데 그걸 무겁다라고 감각화시켜서 표현한 거잖아. 관념의 구체화를 쓴 거야. 내 어디서 이렇게 무거운 비애를 지니고 하기에 길게 그린 그림자. 그러니까 여기서 중간에 이렇게 줄표를 표시하니까 더 길쭉한 느낌 나죠. 그렇지? 그리고 그 그림자가 갖고 있는 어둠의 이미지가 더 강하게 느껴지는 효과가 있는 거야. 됐죠? 그럼 이렇게 길게 그린 그림자가 이다지도 어두워. 내 어디로 어떻게 가라는 슬픈 신호기.
슬픈 신호가가 아니에요. 신호기야. 알겠지? 우리 신호를 알려주는 역할을 하는 거를 도구를 신호기라고 부르는 거야. 그지? 근데 나한테 어디로 가라고 이 신호기가 말을 해주지 못하는 거야. 그죠? 그래서 슬프다고 했어. 차단은 등불이 하나 빈 하늘에 걸려 있다. 그럼 잘 봐봐. 이련이랑 말씀하기 연이랑 비슷하죠? 그래서 무슨 구조? 수미 상관 구조. 이련하고 말씀하기 연이 비슷하지? 수미 상관 구조야. 수미 상관 구조. 근데 이게 비슷하긴 한데 우리 이런 걸 전문 용어로 뭐라고 하냐면 행의 배열은 바뀐 거야. 알겠지? 그치? 행의 배열이 바뀌었죠? 얘가 첫 행이 아니고 이련에서는 얘가 두 번째 행이었잖아. 그치? 그래서 전문 용어로 이걸 뭐라고 하냐면 이련과 오연의 행 배열이 바뀌었어요. 요거를 역대칭 구조라고 불러. 전문 용어로는. 알겠죠? 됐지? 이걸 보고 역대칭 구조라 그래. 됐죠? 그러니까 이게 대칭을 만들 때 있잖아. 어떤 거냐면 행의 배열이 위아래가 똑같아. 그럼 그냥 대칭이라고 불러. 역대칭은 뭐냐면 그런 느낌인 거야. 우리 뭐니 그거 그 물감 발라가지고 그거 하는 거야. 이거 나비 그래 초등학교 때 다 하는 거 있잖아. 방 갈라가지고 이거 뭐라고 부르더라? 뭐더라? 데칼코마니. 그렇죠. 데칼코마니 하는 것처럼 딱 접었을 때 뭐하게 만들어? 겹쳐지게 만드는 거지. 그죠? 그래서 그걸 보고 뭐라고 하냐? 역대칭이라고 부르는 거. 알겠지? 됐지? 자, 그래서 요렇게 해서 김광균 시인의 와사등이라는 작품,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이거야. 시적 화자는 도시를 극혐하고 있다. 그죠? 도시 문명에서 황량함, 무질서, 사고가 마비되는 느낌을 느끼고 있고 그 고독과 비애를 엄청나게 감각적이고 비유적으로 노래를 했다. 그지? 그래서 우리 뒤에 문제하고 연결하면 그게 바로 뭐의 특징? 모더니즘의 특징이다 라고 생각하면 돼. 됐죠? 그래서 원래 이 작품은 있잖아. 사실 와사등만 배우면 안 되고 선생님이 거기 프린트를 또 줬잖아. 거기 프린트 한번 봐봐. 얘하고 완전히 딱 연결되는 작품이 있어요. 그래서 프린트에 몇 페이지 보면 되냐면 2페이지 보면 돼. 거기 2페이지에 보면 동일한 작가가 쓴 추일서정이라는 작품이 나오지. 그래서 요것도 똑같아. 얘도 고독을 드러내는 거. 연계돼가지고 같이 나올 수 있는 거야. 자, 그럼 봐봐. 제목이 무슨 뜻인 거냐면 이게 고독, 비애 하면은 딱 어울리는 계절이 무슨 계절이야? 가을이잖아. 그지? 그래서 제목도 그래서 뭐가 되는 거냐? 추일서정이야. 이 제목이 무슨 뜻인 거냐면 가을 날의 정서를 말하다 이 뜻이야. 서는 말하는 거고 정은 감정이야. 감정. 그래서 추일서정이라는 것은 가을날의 정서를 말하다 라고 해서 됐죠? 자, 그럼 이것도 똑같이 뭘 얘기하는 거냐? 아까랑 똑같아. 도시 문명에서 느끼는 고독이라든가 비애를 노래하는 작품이다. 됐죠? 그래서 얘도 똑같이 바로 뭐냐? 이미지즘시야. 알겠지? 모더니즘의 성격을 갖고 있는 거야. 자, 그럼 처음부터 보자. 그리고 얘도 비유가 기가 막혀요. 자, 봐봐. 낙엽은 있잖아. 폴란드 망명정부의 집회야. 자, 그럼 낙엽이 뭐냐? 원관념이고 폴란드 망명정부의 집회가 바로 뭐냐? 얘가 보조관념이야. 됐지? 그러니까 낙엽이 가을날에 있잖아. 밑에 막 떨어져 있는데 사실 누군가는 그 낙엽을 아름답다. 그 다음에 감성적이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 시적 화사는 낙엽을 뭐에다가 비유한 거냐? 망명정부의 집회에다 비유한 거야. 나라가 망했어. 그럼 망한 나라의 돈 어때? 쓸모가 없잖아. 그지? 그래서 망명정부의 집회에다가 괄호해서 뭐라고 쓰면 되냐? 무가치함이라고 쓰면 돼. 알겠지? 낙엽은 폴란드 망명정부의 집회. 그러니까 낙엽이 이렇게 널브러져 있는 게 있잖아. 무가치하다고 느끼는 거야. 전혀 아름다움 못 느껴. 됐죠? 그리고 주의할 점이 있잖아. 우리는 시 읽을 때 이런 시를 제일 많이 봐왔지. 뭐야? 인간의 삶을 자연현상에다가 비유한 걸 많이 봤었잖아. 근데 이거는 거꾸로야. 얘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요거야. 자연물을 어디에다가 비유를 한 거냐? 인공물에다가 비유를 했어. 됐지? 낙엽은 자연물이죠? 그리고 망명정부의 집회라는 거 뭐야? 인위적인 거잖아. 인공물인 거지. 그래서 자연물을 인공물에다가 비유를 한 거야. 됐지? 그럼 첫 번째, 낙엽은 폴란드 망명정부의 집회다.
포화에 이스러진 도론시에 그 당시에 폴란드 전쟁이 일어나고 했었던 걸 배경으로 하니까 도론시의 가을 하늘을 생각하게 하는데 그럼 봐봐. 포화에 이스러진 뭐가 돼? 가을 하늘인 거니까 당연히 여기에서도 뭐가 느껴져? 황량함이 느껴지죠. 그치? 포화에 이스러진 도론시의 가을 하늘을 생각하게 한다. 길은 한 줄기 구겨진 넥타이처럼 풀어져. 그럼 이것도 또 나와. 길이 원관념이죠? 그리고 뭐가 보조관념이야? 넥타이가 보조관념이야. 알겠지? 그래서 길을 뭐라고? 길이 막 이렇게 막 이어져. 걸 보고 뭐에다가 비유한 거냐? 구겨진 넥타이에다가 비유한 거야. 아주 기가 막히죠. 그리고 일광의 폭포 속으로 사라져. 그럼 잘 봐봐. 일광은 뭐냐면 햇빛이야, 햇빛. 햇빛이 엄청나게 쏟아지는 걸 뭐에다 비유한 거냐? 폭포에다가 비유를 한 거야. 그치? 그래서 햇빛이 원관념인 거고 폭포는 무슨 관념? 보조관념. 알겠죠? 햇빛이 그러니까 여기서 봐봐. 나 여기 있어. 근데 이렇게 길이 막 이렇게 이어져 있어. 저쪽에서 햇빛이 엄청나게 내리쬐는 거야. 그 햇빛이 내리쬐는 걸 햇빛을 폭포에다가 비유를 했고 그리고 그 햇빛 때문에 저 길끝은 이제 안 보이기 시작해. 걸 보고 일광의 폭포 속으로 사라진다라고 한 거야. 그리고 그 다음 조그만 담배 연기를 내어뿜으며 그럼 봐. 담배 연기 보조관념이야. 담배 연기는 보조관념이야. 알겠죠? 그럼 여기에 해당하는 원관념은 바로 뭐냐? 밑에 지금 뭐 나와? 세로 2시의 급행열차. 얘가 급행열차거든. 됐죠? 그래서 원관념은 바로 뭐가 되냐면 열차에서, 증기열차에서 나오는 그 연기를 뜻하는 거야. 됐지? 그럼 담배 연기를 내뿜으며 세로 2시의 급행열차가 들을 날린다. 그러니까 우리는 누군가가 봤을 때 이런 가을 풍경을 감성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작가는 전혀 그런 게 아닌 거야. 됐지? 그리고 또 포플러 나무의 근골이야. 그럼 그 근골이 바로 뭐야? 나뭇가지. 나뭇잎이 떨어진 나뭇가지를 뭐라고 표현해? 근골이라고 표현한 거. 뼈만 나왔다고 표현한 거야. 그럼 나뭇가지가 바로 뭐냐? 얘가 원관념이고 근골이 마찬가지고 보조관념이야. 됐지? 포플러 나무의 근골 사이로 공장 지붕은 흰 이빨을 드러낸 채. 그럼 이것도 봐. 공장 지붕이 원관념이야. 흰 이빨이 무슨 관념? 보조관념이야. 그러니까 우리 공장 지붕에 보면 뭐 이렇게 생기잖아. 그림을 그릴 수도 없는데 약간 이런 느낌 뭔지 알겠죠? 여기서 막 연기 나오는 거 알겠지? 그치? 그래서 요걸 보고 뭐에다 비유한 거냐? 이빨에다 비유한 거야. 그치? 이렇게 드러내. 한가닥 구부러진 철책이 바람에 나부기고 그 위에 셀로팡지로 만든 그럼 셀로팡지가 바로 뭐? 보조관념. 그리고 구름이 바로 뭐가 돼? 원관념. 알겠죠? 됐지? 그래서 잘 봐봐. 요것도 이거야. 구름이라는 자연물을 뭐에다 비유한 거냐? 셀로판지라는 인공물에다가 비유를 한 거야. 그지? 그리고 셀로팡지라고 나왔는데 너네 우리 잠깐만. 이거 초등학교 때 이런 거 갖고 논 거 너네 하니? 셀로판지 뭔지 알지? 뭐 만들기 할 때 쓰는 거. 그죠? 그래서 구름을 셀로판지에다가 비유를 한 거야. 됐죠? 그러니까 뭔가 구름이 갖고 있는 속성이라는 건 뭔가 이렇게 몽글몽글하고 부드러운 느낌인데 오히려 셀로판지에다가 비유를 하니까 되게 차갑고 딱딱한 느낌 나는 거야. 됐지? 자욱한 풀벌레 소리 발길로 차며 이것도 역시 바로 뭐가 돼? 공감각적 심상. 됐죠? 공감각이 무조건 나와. 이 작가 시에서는. 알겠지? 그래서 얘가 감각의 전이가 몇 번 일어나는 거냐? 2번 일어나. 어떻게 2번 일어나는 거냐? 일단 맨 처음에 잘 봐봐. 여기서 한번 끊어. 자욱한 풀벌레 소리 일단 한 번 감각의 전이가 일어나. 왜냐면 풀벌레 소리가 바로 뭐냐? 청각이지. 근데 그것을 자욱하다라는 거는 안개가 자욱하다. 이럴 때 쓰는 표현인 거잖아. 그래서 청각에 뭐가 먼저 나타나냐? 시각화가 먼저 나타나. 알겠죠? 됐지? 자, 근데 그거를 다시 뭐 한 거냐? 발길로 찬다 그래. 그럼 발길로 차려면 우리 봐봐봐. 피부에 닿는 거는 다 촉각인 거야. 알겠지? 그래서 얘를 다시 뭐 시킨 거냐? 촉각화 시킨 거야. 자욱한 풀벌레 소리 발길로 차며라고 했을 때 청각의 시각화가 일어나고 다시 촉각화가 돼. 됐지? 그리고 나는 홀로 황량한 생각. 감정 직접적으로 나오죠. 홀로 그리고 뭘 느껴? 황량함을 느끼는 거. 그지? 그 생각을 버릴 곳 없어. 허공에 띄우는 돌팔배 하나. 그럼 이게 뭐냐면 봐봐.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야.
그래서 얘는 적극적으로 여기에서 벗어나는 게 아니라 우리 그런 거 있잖아. 기분 나쁘니까 돌멩이나 그냥 저기 하늘을 향해서 던져보는 거야. 돌팔매실 한다는 게 돌멩이 던지는 거잖아. 알겠지? 그지? 그래서 여기 돌팔매실이라는 것 자체는 바로 뭐라고 할 수 있는 거냐? 이러한 황량함에서 벗어나려는 행동. 하지만 그 행동이 어떤 행동은 아니다. 적극적인 행동은 아니다. 알겠지? 황량함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이렇게 돌멩이라도 한번 던져보는 거지. 하지만 그건 적극적이진 않다. 됐죠? 근데 봐봐. 돌멩이 던져봤자 밑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기울어진 풍경의 장막 저쪽에 고독한 반원을 긋고 잠기어간다. 그럼 돌멩이 던져봤자 어차피 밑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잖아. 그럼 그게 결국은 뭐하고 똑같은 거냐? 결국 나는 뭐에서 벗어날 수 없다? 고독에서 벗어날 수 없다. 알겠지? 그치? 내가 돌팔매질 해봤자 어차피 돌멩이는 밑으로 떨어지는 거고 그거하고 똑같이 나도 고독에서 절대 못 벗어난다 라는 걸 표현한 거야. 알겠지? 그치? 그래서 추일서정이랑 앞에 와사등이랑 둘이 함께 봐주는 거예요. 알겠지? 자, 그럼 요렇게 해서 뭘 본 거냐? 요것도 하고 볼까? 아까 우리 만전춘 별사 봤었잖아. 그래서 그 만전춘 별사하고 연결되는 작품, 아까 사면 내용이 똑같은 게 있다 그랬죠? 그래서 거기에 같은 구절 나와 있는 게 요거야. 정과정에서. 그래서 딱 요 부분만 쌤이 알려줄게. 여기 똑같은 구절 요거잖아. 넋이라도 님은 한데 여져라. 벽이 더시니 위러시니. 그러니까 똑같은 거 있었던 거 기억나지? 그죠? 그래서 요거는 사실 누가 쓴 거냐면 요 정서라는 애가 고려 의종 때의 관리였었는데 얘가 유배를 간 거야. 근데 의종이 잠잠했으면 너 다시 불러주겠다 그랬어. 근데 의종이 안 불러주는 거야. 그래서 얘가 이 노래를 쓴 거야. 알겠지? 그래서 여기에서 넋이라도 임하고 함께 있고자 한데 할 때 요 임은 누구냐? 임금이거든? 됐죠? 그리고 벽이 더시니 라는 것은 나를 뭐 하는 사람이냐? 모함하더니야. 그게 일종의 우리 정치적인 적을 두 글자로 뭐라고 해? 정적이라고 부르거든? 그래서 날 모함하던 사람이 누구입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알겠죠? 얘는 자기의 결백을 뒤에 또 강조를 하거든. 그치? 그러니까 지금 주제는 다르지만 구절을 따왔다. 구전문학에 뭘 보여줘? 유연성을 보여주는 거다. 라고 생각하면 돼. 됐죠?